네, 안녕하세요. 모두 점심 식사들을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빈곤국가의 인터넷 보급과 SDG라는 주제로 뉴스 세션을 진행할 사회자 원다인이라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에 재학 중이며 빈곤과 관련된 정보를 확산하자라는 목적을 갖고 일하고 있는 NGO 단체인 GP3 코리아의 운영팀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의 발표자와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세션에 발표를 담당해 주실 마운트 홀리옥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철학과를 재학 중이신 GP3 코리아 자율 포지션 활동가이신 김소희 양이십니다. 네, 그 다음 패널 토론자 분께서는 연세대학교 중어중문과 GP3 코리아 리서치팀으로 현재 빈곤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을 집필 중이신 배혜민 학생이십니다. 다음 토론자분은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GP3 코리아 영문 번역팀으로 해외 빈곤기사와 칼럼을 한글로 번역하여 배포해 주신 역할을 담당해 주신 유하선 학생이십니다. 그리고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ICT 연구기관이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이자 KR-IGF 프로그램 위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해 주시고 계신 김태은 부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저희 세션의 주제는 빈곤국가의 인터넷 보급과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빈곤국가의 인터넷 보급이라 생각보다 그렇게 익숙하지만은 않은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앞으로 빈곤국가에 대해 발전을 논할 때 인터넷을 제외하고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직은 학부생 수준이지만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보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연구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여 이번 포럼에 이와 같은 주제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션은 우선 발표를 30분간 듣고 그리고 5분 동안 휴식을 한 다음에 다시 저희 패널 토의로 이어지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소희 학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빈곤국가의 인터넷 보급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김소희입니다. 오늘 저는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 현황, 어려움, 한계점, 그리고 해결 방안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것은 2000년도에 유엔에서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세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빈곤 해결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고 교육과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15년도에 만료가 되어가지고 후속 목표로 채택된 게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 바로 SDG입니다. 이거에 대한 슬로건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으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새천년 개발 목표보다는 빈곤, 건강, 교육 그리고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이고 더 구체적인 목표를 담고 있는데요. 인터넷 보급은 특히 9번째 목표인 산업 혁신과 인프라 구축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9번, 10번의 타겟에 나와 있듯이 ICT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2020년까지 LGC에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보급은 단순히 이 9번째 목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SDG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핵심적이고 필요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활용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CT 기술을 활용했을 시에 이러한 목표들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인터넷의 보급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단순히 정보를 받고 정보를 검색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일부분에 속하고요.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우리는 데이터, 소셜미디어,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이커머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정말 많은 분야에 접목되고 있고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이런 넓은 개념을 고려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발전을 모든 분야에서 이뤄왔지만 이러한 발전이 모든 나라에서 균등하게
분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각 나라에서 인터넷을 몇 퍼센트 정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한눈에 봐도 이 수치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수치란 물리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 수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실제적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고 쓰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ITU는 전기통신 업무의 국제적 관리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ITU는 매년 정보통신기술의 보급이란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2018년도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구 중에 반 정도밖에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자세하게 보자면 선진국에서는 80% 정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개발도상국에서는 45%, 그리고 최빈곤국이라고 말하는 LDC, 즉 성장에 가장 더딘 47개국에서는 20% 정도의 사람들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에 대한 지표로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가정의 퍼센티지인데요. 이 수치를 살펴보게 되면 2005년도에는 약 20% 정도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었지만 2018년 기준에서 전 세계적으로 60% 정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란색에 나와 있는 최빈곤국에서는 10%를 밑도는 아주 적은 수치로 아직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실제로 가정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 세계 평균이 50%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컴퓨터가 아닌 다른 매개체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거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모바일 핸드폰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모바일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퍼센티지를 가리키는데 선진국에서는 벌써 90% 이상이, 그리고 세계 평균도 약 75% 정도가 모바일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최빈국에서도 56% 정도 되는 꽤 높은 수치가 모바일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TU 보고서에서도 모바일 핸드폰을 사용한 인터넷 액세스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이전에 사용되어 왔던 유선 액세스와는 달리 유연성과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 사람들에게 인터넷 접속을 위한 합리적이고 쉬운 인터넷 접속 경로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모바일 장치에서 인터넷을 액세스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다시 말해 그 사람들이 3G 네트워크가 가능한 지역 내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이 다음 표를 보시면 실제 인구가 저 빨간색 표에 나타나고 있고 이 파란색 아이 그래프가 3G 네트워크 가능한 곳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 2018년 기준을 했을 때 3G 네트워크가 전 세계 인구의 90% 정도가 사용은 할 수 있는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고 또 빠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터넷 보급이 빈곤 국가 성장과 인권에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격입니다. 전체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나라는 약 29개국에 불과한데요. 이러한 가격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측정하고자 브로드밴드 커미션하고 ITU는 2010년에 2015년까지는 브로드밴드 가격의 이용 비용을 합리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그 기준선을 국민 소득의 5%로 측정을 했고 2018년에는 다시 2025년까지는 그 기준선을 2%로 낮추자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 가격이 이 기준선에 못 미치는 거로 나오고 있는데 이 표는 유선 브로드밴드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세계나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 모두 다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랑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모두 다 이 기준선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이 다음 표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랑 유선 브로드밴드 가격이 국민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노란색이 최빈국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두 경우 아직 모두 기준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오고 특히 유선 브로드밴드의 경우 그 부담감이 최빈국에서는 더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소위 소득이 하위 60%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의 월급에서 6%에서 크게는 21%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거 나와서 많은 전문가들이 2050년까지는 이 기준선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이유 중 두 번째는 바로 정보 부족인데요. 이 물리적인 인프라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온라인상의 인프라입니다. 약 80% 정도의 인터넷 콘텐츠가 실제적으로는 10개의 언어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힌디는 인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힌디를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전체 웹사이트 0.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문제는 뭐냐면 물리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을 하여도 만약 자신의 언어로 된 정보나 자신이 필요로 한 정보를 찾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인터넷 사용이 지속 가능한 개발 9번째 목표인 산업 발전과 사회 혁신을 이르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00만 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선진국에서는 약 1,100개의 논문이 발표되는 반면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약 7개의 논문밖에 발표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빈곤 국가의 부족한 과학 리서치 시설과 기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엔의 테크놀로지 뱅크에서는 2017년부터 교육기관과의 제휴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통해 리서치 기반의 활성화를 돕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부족한 교육 수준입니다. 아까 언급한 물리적인 인프라나 온라인상의 인프라만큼 교육도 중요한데요.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가격이 내려가도 만약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교육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인터넷 활용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게 되자면 최빈국 국가에서는 약 9% 정도만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고 그 반면에 전 세계에서는 약 33% 정도가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의 불평등이 결국에는 인터넷 접속의 불평등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실제로 지금 인구의 15%가 문맹이고 여성이 더 높은 문맹률을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 사용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최대 50%안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사용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만약 이러한 인터넷 접속을 지금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누리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더 큰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의 차이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표를 보시면 24세 이하의 학생들과 25세 이상의 성인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기술 요구할 때 그런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건 나이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전이 덜 된 지방과 도시를 비교해 봤을 때 도시에는 사람들이 크게는 반 이상 정도 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교육과 인식 부족은 단순히 인터넷 사용을 못한다 해서 끝나지 않고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도 더 큰 부작용과 문제점을 낳게 되는데요. 특히 지금 여러 나라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허위 뉴스를 유포시키고 혼란을 돋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액세스 자체를 차단하거나 검열을 통해 인터넷 콘텐츠를 제한시키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셧다운제를 경험한 나라는 인도로 2018년에만 100번의 셧다운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콩고 2019년 대선 때는 정부가 인터넷 통신사들 업체에다가 이제 허위 뉴스 유포를 제한한다는 목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끊으라고 시킨다든지 혹은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해서 왓츠앱, 페이스북, 유튜브, 스카이프 같은 이런 서비스를 제한시켜서 서로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례는 특히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불안한 그리고 갈등이 심화된 나라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거의 하나 더 큰 문제는 서양의 나라나 조금 더 발전이 더 된 나라에서는 이러한 불건강한 인터넷 사용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허위 뉴스가 유포되는 거에서 끝나지만
미얀마와 같이 조금 더 빈곤이 심하거나 갈등이 심한 나라에서는 유혈 사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경우 2011년 전까지는 통신업계의 규제가 굉장히 심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요. 이제 2011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신업계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인터넷 보급이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SNS가 굉장히 쉽게 대중화가 되었는데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SNS를 사용하게 되었고 또 페이스북에 종교 간의 갈등과 폭력이 조장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공유되는 사태까지 이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갈등을 심화시켰고 2012년에 무슬림과 불교도 신자의 물리적인 마찰로 이어져 200명이 사망하고 14만 명이 피난을 가는 이런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페이스북에서는 어떠한 적극적인 개입도 없었고 결국에 페이스북에 이제 선동용 허위 사실이 계속돼서 유포되었고 공유되었고 2014년에는 무슬림과 불교도 신자의 갈등이 심화되어 더 큰 대규모 시위 및 폭력 사태로 이뤄졌습니다. 이런 문제점에서 저희는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의 독과점이 나올 수 있는 부작용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스님은 미얀마의 불교도 신자로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 때문에 미얀마 국가에서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설을 못하도록 제재가 가해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불교도 신자도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아무런 제재 없이 로힝야족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영상을 올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건 단순히 미얀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스리랑카에서도 거기도 이제 무슬림 약국에서 피임약을 섞어서 판다는 이러한 허위 뉴스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포가 되면서 굉장히 큰 유혈 사태로 이뤄졌는데요. 이제 이런 페이스북은 이런 선동용 글들이 올라오고 허위 사실이 유포됨을 알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얀마나 새로운 개발 도상국들을 자신들의 새로운 사업장의 확장이라고 보고 이 악용을 진작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Free Basics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 가격이 비싸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페이스북을 쓸 경우에는 무료로 인터넷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서비스가 실제로 봤을 때는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무료로 SNS를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만 날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유일한 인터넷 사용의 창으로 이렇게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되거나 선동용 글들이 올라왔을 때 이게 자신들의 유일한 소스이기 때문에 더 쉽게 동요되고 더 쉽게 선동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점 4가지인데요. 바로 부족한 제한적인 컨텐츠 온라인상의 인프라, 그리고 물리적인 인프라,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특정이 필요한 바로 가격적인 문제,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맞추어져도 건강한 인터넷 사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보급 문제를 다룰 때 단순히 가격이랑 인프라만 논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없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의 양질의 데이터가 있고 또 사람들이 건강하게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인터넷 문제가 단순히 물리적인 기반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미뤄봤을 때 기업,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 국제연합에서 협력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업들도 활발한 투자를 위해서 기술을 개발시키고 또한 이런 미얀마의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윤리적인 중요성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인터넷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인터넷 사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인터넷 사용 기반 시설의 증가를 위해 활발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인터넷 미사용자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올바른 정책을 나가야 하고 이제 국제연합에서도 이러한 몇몇 국가들의 인터넷 접근 규제 완화를 돕고 필요한 자원 및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 보급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터넷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점을 미뤄봤을 때 인터넷 보급과 건강한 인터넷 사용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패널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패널 토의는 각각 파트별로 빈곤국가의 인터넷 보급과 SDG, 그리고 인터넷과 경제 성장, 그다음 이제 인터넷 발전과 민주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에 대해서 각각 사회자가 다시 나오셔가지고 파트를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빈곤국가의 인터넷 보급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 김소희 씨의 주제 발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인터넷 보급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5가지 토의 주제 중에 그 첫 번째로 인터넷 보편화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접속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어떤 국제기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내놓은 해결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2013년에 글로벌 대형 ISP가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접속률 인하를 위해 출범시킨 연합기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저가 인터넷 연합입니다. 이 저가 인터넷 연합은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 개혁을 위한 공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국제 전기 통합 연합이라는 ITU도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요. 2018년 보고서에서 접속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경쟁 시장인데요. 2016년까지만 해도 거의 독점적으로 텔레콤 시장을 운영하던 코모로스 텔레콤이 제2 이동통신사가 생겨나자 실제로 30% 정도 가격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전에는 다양했던 데이터 상품의 종류가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둘째로는 왓츠앱이나 스카이프 같은 OTT나 페이스북의 프리 베이직스, 위키 제로 등과 같은 제로 등급 서비스입니다. 이 OTT 서비스는 모바일 데이터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또 제로 등급 서비스는 이용자의 데이터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고 특정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성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접속 비용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가 인터넷 연합이나 아니면 ITU가 해결책을 제시하며 노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소수어를 활용한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소수어를 쓰는 부족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도 해당 언어로 된 컨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반 시설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먼저 부족한 소수어 컨텐츠와 관련하여 언어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인터넷 접근성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컨설턴시 글로벌 ORG에서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의 시리나 아마존의 알렉사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 아프리카의 다양한 언어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 또한 지적받고 있는데요. 적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로 기기를 개발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10만 시간이나 동안 녹음을 해야 하는데 아프리카 소수어를 녹음하여 그 정도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MIT 프레스 저널의 아이리스 오리스라는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2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기술, 회사,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 등이 모든 언어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의 글꼴 지원 및 입력 방법을 제공하는 기술 솔루션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수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들은 번역 크라우드 소싱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막상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어도 정작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만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다면 결국 무용지물이겠네요. 그렇다면 기반 시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기반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통신 업체들과 기관들이 해적 케이블, 위성, 열기구 등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심도 있는 국가 광대역 통신망 계획을 당부했고 규제기관에는 국가적인 인프라 가이드라인과 브로드밴드 인프라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어느 한 집단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인터넷 보급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요구되는 조금 더 구체적인 협력적 역할은 무엇일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 발표에서 언급한 것처럼 빈곤 국가의 인터넷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인터넷 보급뿐 아니라 기업, 정부, 시민 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들이 협력을 해야 합니다. 먼저 IT 기업은 기술 개발 그리고 현지 기업과 제휴를 맺어서 많은 사업을 확장시켜야 되고요.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기업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아프리카의 많은 기업들과 제휴를 맺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부의 적극적 헌신 그리고 국가 발전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를 해야만 인터넷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오고 있고요. 또 시민사회에서도 인터넷 사용의 중요성을 앞장서서 인식시키고 또 올바른 인터넷 사용 문화를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페이스북의 인터넷 오그와 관련하여 넷 중립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넷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나 콘텐츠가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제로 인도 국내에서는 심리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탄원 활동이 진행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국제기구에서는 전기통신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지향하고 이용과 보급을 위한 기술적 수단 발달을 촉진하며 이를 위해 국가 간 혹은 이해 관계자들 간 의견 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ITU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인터넷 기술 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진행되었습니다. 국가 워크숍에서 일주일간 인터넷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전수한다던가 또 양공컴퓨터 대학에서 역량 강화 사업 또한 진행했다고 합니다. 미얀마 기술력 훈련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처럼 단순히 물리적인 인터넷 보급만이 아니라 모두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는 무료 인터넷으로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구촌 빈곤 탈출에 기여하고자 무료 인터넷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엇이 있나요? 네, 무료 인터넷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프로젝트 룬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빈곤 국가의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에게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 장비를 실은 열기구를 상공으로 띄워서 접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등의 이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선 일단 열기구가 지정 위치에서 벗어나면 신호가 끊길 수 있고 풍류로 끊임없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풍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 프로젝트 룬의 의의도 상당하지만 긴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나온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프로젝트 룬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용화하기에는 불안한 단계입니다. 네, 무료 인터넷이라고 하면 참 창의적이고 또 좋은 것 같은데 몇 가지 한계가 지적되고 있네요. 프로젝트 룬과 더불어서 또 다른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페이스북의 인터넷.org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오지에 무료로 인터넷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인도의 이동통신사 대기업인 바티 에어텔과 제휴를 해서 인터넷 연결 속도가 훨씬 빠른 익스프레스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골 지역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점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망 중립성을 저해한다는 이유입니다. 특정 사이트 내에서만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망의 공개 원칙이 위반하여 망 중립성을 저해한다는 것인데요. 국내 망 중립성 옹호 활동가는 결과적으로 디지털 빈민층을 유발할 위험에 강한 우려를 보였고 일각에서는 인터넷이 아닌 페이스북 넷이란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 규제 당국은 결국 작년에 데이터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또는 간섭을 방지하고자 이 서비스를 중단하였는데요. 이는 미국에서 최근 망 중립성 규정을 폐지한 것과는 또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넷 보급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제로 함께 토의해 봤습니다. 접속 비용의 부담 문제나 소설 컨텐츠 부족 등의 문제, 그리고 무료 인터넷 사례가 있었지만 각각 약간의 한계점이 있어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토의를 바탕으로 김태은 부연구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논의를 보면 이제 인터넷이라는 걸로 명시를 되어 있었지만 정보 격차 얘기가 나온 지는 이제 90년대 후반부터고요. 결국 이런 격차 해소하는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접근성, 그러니까 accessibility랑 availability랑 affordability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affordability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무선 서비스가 공급이 되면서 유선으로 인한 그 어떤 접근성의 문제, 접속성의 문제라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또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고 뭐 나름대로 뭐 유심 카드라든가 선불 그 서비스를 쓰면서 어베일러빌리티도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브로드밴드도 써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개도국에서의 이 높은 비용 문제는 굉장히 장애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옛날에는 일반 그 음성 전화가 보편 서비스였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인터넷이 그러니까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보편 서비스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정 가격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경쟁 도입이라든가 자유화 이거는 맨 처음에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할 때도 민간의 힘으로 하자 그래야지 된다라고 했지만 거기서도 제기됐던 문제점은 결국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는 상업적인 이익이 오는 데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도 보면 서비스가 줄어들고 다양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라든가 공공 부분이 또는 그걸 감독한 시민사회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대안도 역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업적인 의도나 그런 부분들을 배제할 수 없고 이게 OTT나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개도국의 인프라에 대해서 수익은 없고 부담은 자꾸 많아지는 상태에서 그 인프라에 대한 재투자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소수 콘텐츠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시스에서 고유 언어라든가 토착 언어에 대한 걸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인터넷이 되면서 영어 중심의 콘텐츠가 중심이 되고 이런 그 고유 언어라든가 고유 콘텐츠가 되는 부분에서 우려가 이미 제기가 돼 있고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는 이 웹 접근성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웹 접근성이라는 거 많이 보시겠지만 인터넷 들어가거나 모바일 들어가면 장애인들도 똑같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라는 거의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단순히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취약자입니다. 문맹자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특이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접근성이란 부분들은 그러니까 강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런 토착 언어, 소수 언어 같은 건 두 개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고려가 돼야 되는 건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확대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가 각각의 역할은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공공 부분에 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ICT ODA 부분을 하는 쪽에 제가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부분들은 그쪽 정부가 그 모범 사례라든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은 성공 사례입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 정책 경험이라든가 성과를 공유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상황을 진단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새로운 그 발전 전략 같은 걸 만들게 해주는 부분이라면 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기업의 어떤 그 사회적 기여라든가 그런 측면과 함께 상업적 이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시민단체나 NGO들은 말단에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분에서 뭐 의약품을 제공할 때 ICT를 활용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그 ODA를 제공하는 국가가 됐을 시점에 ICT가 많이 발전을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ICT ODA를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한 편이고 또 특히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ICT ODA 경험 전수를 받고 싶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서 지속적으로 많이 해온 편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무료 인터넷 부분은 아까 1차적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기술이 발전됨으로 해서 이게 다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또는 그 다른 의도라든가 실제로 기술적으로 미숙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개도국 자체가 발전을 하더라도 그 개도국 내에서도 격차가 많이 발생하는 게 또 문제거든요. 아프리카 같은 지역도 도시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쪽에는 사업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오지나 그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곳에서는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개도국 내의 격차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는 자기네들의 특별한 어떤 채널링을 통해서 무료 인터넷을 제공해 주려는 부분도 있지만 그 국가 차원이나 어떤 그 지역 차원에서 커뮤니티 네트워크라는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어요. 약간의 어떻게 보면 그 통신 협동조합 같은 느낌인데 정확하게 설명은 안 되지만 어떤 사업자가 거기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 지역만을 위한 통신 사업을 해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식의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런 부분은 전체 국가의 차원이라기보단도 특히 개도국 내에서의 오지라든가 취약 지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적 이익이나 이런 의도를 쫓아가다 보면 실제로 다른 소외가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력을 한다라든가 현지의 커뮤니티가 협력을 한다라는 부분이 고려가 돼야지 효과적인 그런 솔루션이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대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와 경제 성장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럼 빈곤 국가의 인터넷 보급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에 이어서 인터넷을 통한 빈곤 국가의 정보 공유와 경제 성장의 가능성에 대해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확대는 무엇보다 새로운 경제적 기회입니다. 인터넷의 보급이 빈곤 국가의 경제 성장에 어떤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글로벌 빈곤의 감소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다음 그래프로 글로벌 빈곤 감소의 중요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1인당 GDP와 삶의 질에 대한 불만족 수준을 제시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세로축의 불만족 수준은 가로축의 GDP 수준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GDP 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아진다는 뜻인데요. 이는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개인의 부와 삶의 질을 직결시키지 않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소득 수준 이하의 빈곤 국가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글로벌 빈곤 감소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에는 다음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시사점을 떼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글로벌 빈곤을 생각할 때 삶의 질 향상 문제는 만족도와는 관련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빈곤의 감소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미래에 살아갈 기회입니다. 글로벌 빈곤의 감소는 사망하지 않을 기회, 교육 기회의 확대, 인간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기회와 일맥상통합니다. 빈곤을 벗어남으로써 미래를 생각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주된 배경으로 약 7억 5천만 명의 극심한 빈곤이 처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산층으로 올라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빈곤 감소의 중요성을 저희는 당연하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빈곤이 감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상업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될 때 국가의 경제적 규모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상업은 현재 모든 발전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와 교류를 통해 부는 끊임없이 증가해 왔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GDP, 무역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1인당 실질 GDP의 변화는 GDP 대비 상품 수출과 적지 않은 상관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 전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즉 더 많이 거래한 국가일수록 더욱 부유해졌고 따라서 상업의 성장은 빈곤 감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중국의 1인당 GDP 상승 추이를 보여줍니다.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전례 없는 무역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1978년도에 해외 무역을 허용한 이후 현재 중국은 세계 강국의 위치에 올라섰고 또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지금 전 세계 상업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터넷 웹페이지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OECD 국가 기업의 대부분이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상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과 빈곤 감소의 측면에서 빈곤 국가에 인터넷이 보급되어야 함은 굉장히 명확해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빈곤 국가에 인터넷이 보급될 때 기대할 수 있는 양상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주제와 맥을 같이 하여 인터넷의 보급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유엔은 9번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로 보건력이 높은 사회 기반 시설 구축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장려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의 접근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아래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은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최빈개발도상국들이 ICT 기술 접근을 통해 9번 목표를 안정적으로 진전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ICT 기술이 금융적 수용성, 빈곤 감소, 보건 개선 등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탄자니아의 2016년 인터넷 가입 및 보급률 추이입니다.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 환경은 90% 이상이 모바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이동통신의 경우 인터넷보다 보급률과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017년 말에 최빈개발도상국의 이동통신 가입 인구는 7억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보급률 70%를 의미합니다. 또한 최빈개발도상국 인구의 80% 이상은 이동통신 네트워크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격차와 교육 부족, 그리고 3G 네트워크의 사용 비용 등으로 인해 ICT와 인터넷 사용에는 핵심적인 장벽이 여전히 견고한 상황입니다. 네,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에서의 접근성이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모바일과 인터넷 보급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사용 환경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터넷은 그 경제 발전의 수단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그 자체로 경제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의 역할이 비대해지면서 인터넷 산업 자체도 발전하였지만 그보다는 기존 산업의 효율성과 연결성을 증대하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그리고 인프라로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폭넓은 도입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거래 비용의 감소, 시간의 절약, 그리고 프로세스의 단순화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도 인터넷은 전기, 물과 같은 필수적인 인프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서 인터넷이 일상생활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표현하는 인터넷 경제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관련 논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혁신은 IT 기반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또 경제 전반에 걸친 정보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맥킨지의 인터넷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은 전통적 기업과 고용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2011년 프랑스에서는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약 10여 년간 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반면 12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두 분께서는 인터넷이 경제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로 기능하면서 기존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ICT 모바일 산업의 기반과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와 그에서 비롯된 승수 효과는 빈곤 국가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동전화와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과거 20년간의 OECD 21개국 데이터는 통신 보급률이 1% 증가할 때마다 GDP가 0.03%씩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과 경제 성장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이 이미 입증된 것입니다. 맥킨지는 디지털화되는 사자들, 아프리카의 변화를 가져오는 인터넷의 잠재력 보고서에서 인터넷이 향후 10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대 3천억 달러의 GDP 달성과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모바일 네트워크 공급자들은 아프리카에 9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원격 통신에서 비롯되는 수익과 소비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의 GDP에서 평균 7%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신 수단에 대한 투자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투자에서 5%가량에 이르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터넷은 경제 성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경제가 긍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 자본의 확보와 그리고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은 서로 상호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의 확산, 그리고 인적 자본이나 인프라, 비즈니스 환경 조성 역시 필수적입니다. 아프리카 은행 시스템은 크게 낙후되어 있고 특히 금융 서비스 제공자들이 아프리카를 주요 시장으로 여기지 않아 전체 인구의 30% 미만만이 실물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동 단말을 이용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국민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해가고 있는데요. BCG 보고서에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12%가 모바일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모바일 금융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인터넷이 이미 아프리카 25년 동안 상상을 뛰어넘는 금융 서비스 발전을 이룩하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모바일 금융 자본의 확대는 아프리카의 국외 투자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곧 국가 이익과 직결됩니다. 앞으로는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 자본 확보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이한 대출, 벤처 캐피탈의 투자, 거래 활성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에 대한 투자와 상수 효과가 직접적인 경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 특히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 자본 환경 조성과 전자상거래 확산이 국민의 경제적 서비스 개선뿐 아니라 국가 이익 증가 등과 연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모바일 휴대폰을 매개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은 기존 산업 내에 추가적인 사업을 불러오거나 그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케랄라 지방 어부들의 휴대폰 활용 사례는 네트워크가 지속 가능성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들의 휴대폰 사용 목적은 주로 다양한 지역 시장의 수산물 가격을 확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고 매출을 최대화하여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휴대폰은 여러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리스크를 통제하고 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모바일로 시장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생산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보상을 받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넷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 성장, 그리고 기존 산업 생산성 증대 등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논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ICT가 빈곤 감소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ICT에 대한 접근성은 수입, 교육, 자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소위 정보 격차라 불리는 것은 더 광범위한 발전 격차의 일부분일 뿐이란 이야기인데요. ICT의 사용 증가가 사회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발전이 ICT의 사용 증가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넷 사용을 위한 자원 부족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인구의 74.9%가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며 하이티, 에티오피아, 예멘 등의 빈곤 국가에서는 불과 15%만이 접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기라는 필수적 자원이 보급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세계 인구 빈곤선 아래의 13%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 노동을 비롯한 ICT 장치 제작에 사용되는 광물 활용 문제에 있어 인권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력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가 외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 발전의 논쟁에 치중해가지고 인터넷 도입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 ICT는 반드시 지역적인 필요와 수용 능력의 맥락에서 의논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생태계가 건전하게 구축된 국가일수록 인터넷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수준이 높아지는데요. 빈곤 국가에서 정부와 국제기구 등은 빠르기보다는 긍정적인 인터넷 보급과 구축을 위해도 더욱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김태현 연구위원님의 의견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 이전에는 ICT라고 불렸죠. ICT가 국가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고요. 월드뱅크 포함해가지고 실제로 뭐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제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브로드밴드가 미치는 GDP 성장에 미친 영향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심지어 브로드밴드 속도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이 되는 만큼,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서 핵심 인프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동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이제 혁신이라는 부분까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뭐 통신만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뭐 국가 발전 ICT 전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조금 더 큰 의미의 국가 전략에 ICT가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 국가 발전 수준은 다르고 성과는 다 다르지만 모든 개도국들도 이런 그 국가 발전 전략을 갖고자 하고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경험을 공유하는 나라로부터 받기도 하고 국제 기구로부터 받기도 하고 또는 그 돈을 집행한 디벨롭먼트 뱅크로부터 이런 자문을 다 받습니다. 중요한 거 다 알고 있고 해야 돼 하면 좋을 거라는 거 많은 연구와 실증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돈도 없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예외적으로 이제 지금 뭐 성과가 나왔다고까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의 르완다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키갈리 대통령이 ICT를 집중하면서 약간 개발 독재라는 느낌을 좀 주면서 또 나라가 작다라는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뭐 거기에 또 포함되냐면 그 내란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또 그런 식의 문화적인 이유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의 그쪽에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는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 아프리카가 잠재력이 많다는 얘기도 많지만 실제로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기대에 비하면 굉장히 성과가 늦어지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이제 단지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모바일 머니가 아프리카에서 성공을 했죠. 엠페사라고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그거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금융이라는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기존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거를 이걸 대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리거시가 없는 상태에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업 기반도 없고 그런 나라에서 인터넷, ICT를 기반으로 한 걸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라는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특히 정책 결정자들은 많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하면 좋은 건 알지만 펀딩에도 문제가 있고 자기네 정부 조직이 그걸 할 역량이 안 되기도 하고 나라 자체가 아직 시스템이 안 돼서 아까 전기 얘기도 했지만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전기 길도 못 닦으면 사실 뭐 하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국민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멀리서 소 가지고 살고 이랬는데 뭐 필요하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도가 그 모디 총리가 디지털 인디아라는 아주 그런 전향적인 거 가지고 막 진행을 했었는데 뭐 소프트웨어 하는 잘하는 사람들 많고 그런 부분은 되지만 국민들의 이용은 사실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현금을 좋아하는 인도 사람들의 현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갑자기 화폐 개혁을 합니다. 근데 그 화폐 개혁의 부수적인 효과가 뭐였냐면 모바일 머니가 그 가입이 급증이 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거 하겠다는 생각 안 했는데 당장 은행에서 돈 못 바꾸고 막 자기 돈 써야 되고 그러니까 모바일 가입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필요가 생기고 이게 어떤 건 정부의 푸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러면서 개도국들이 그걸 도입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라든가 계획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이게 발전 격차의 그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노동 문제랑도 관련이 되는데 아프리카나 또는 개도국들이 핸드폰들이 많이 보급은 됐지만 이미 아직 그래도 격차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핸드폰을 가진 사람만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소위 못 사는 사람 사이에서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부분들인 거죠. 맨 처음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너의 가사 노동이라든가 그런 노동들을 그러니까 상품화해가지고 서비스로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좋은 전망들도 많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은 이 전화를 잘 이용하고 정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독점해 가게 되고 실제로 그런 기회가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은 왠지 모르겠는데 그 기회가 없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이런 식의 문제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정보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에 대한 그 국민적인 공감이 좀 있어야지 말단까지도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가져가는 또 인구들은 또 정해져 있거나 한정된다라는 부분들이 국가 내에서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희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ICT를 국가 발전의 전략으로 많이 보는 그런 그 파트너들하고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하고 그 나라 국민이 그걸 잘 쓰는 거는 그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ODA나 그렇게 해왔거든요. 저희가 주는 자문 안에 분명히 국민 정보화라든가 소외계층 얘기라든가 그런 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라면 또는 의도가 안 좋아서 우리 몇몇 상류층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정책 자문을 해주고 투자를 해줘도 성과가 국민한테 다 퍼지지 않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정책 리더십의 의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수행한 사람의 의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계와 성과 그리고 정책적인 한계와 그리고 그러니까 정책적인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노동에서의 격차가 인터넷 보고로 더 이제 활성화돼야 된다, 더 줄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나눠볼 이야기는 인터넷 보급과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빈곤 국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의 인터넷 보급은 정치적 이슈에 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되고 시민단체에서의 활동처럼 단체 행동을 할 때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어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터넷의 보급이 민주주의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정권을 고착화시키기도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왜 어떻게 인터넷을 악용하고 있는지, 더불어 앞으로 빈곤 국가에서 인터넷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역할하기 위해서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음 보시는 지도는 프리덤 하우스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프리덤 오브 네트의 보고서의 인터넷 자유화 지도입니다. 초록색이 가장 인터넷 자유화가 높은 국가들, 노란색이 그 중간, 남색이 가장 인터넷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들입니다. 생각보다도 더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인터넷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현재 어떠한 국가들에서 인터넷이 악용되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미얀마, 중국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터넷상에서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모든 내용을 차단할 뿐 아니라 반정부적인 콘텐츠 또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검열은 알카에다나 다른 테러리스트들과의 온라인상 전쟁에서 국민들에게 그들의 이념을 심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한편 이 검열은 시민들의 신고로 이루어져서 적은 인원으로 인터넷 검열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검열을 효율적인 인터넷 검열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려드리지만 이란과 중국, 미얀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도 상태가 더 심각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여러 국가들에서의 인터넷 검열을 살펴보았지만 인터넷 검열이라고 한다면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가요?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빈곤 국가에서의 인터넷 검열이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포르노물이나 아니면 너무 잔인한 장면처럼 검열이 필요한 인터넷 콘텐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검열이 첫째로 정치적으로 악용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정부적인 정책을 언급할 경우에는 이를 도발로 간주하여 낙인을 찍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선거 기간 중에 정치에 관련된 논의는 나라에 혼란을 가져온다며 일괄 차단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인터넷이 중앙 집권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정보가 우회할 길이 없이 어떤 중앙으로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트래픽을 관리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 정부인 경우 일괄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또한 개인 정보도 정부의 입맛에 맞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한편 정치적 악용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반정부적인 내용을 차단하는 것, 그리고 둘째로는 정치적인 선전수단으로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복개정을 통한 친정부적인 내용을 전파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이런 인터넷 악용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으며 인터넷 검열이 정부의 입맛에 맞춰 움직일 수 있다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인터넷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들이 인터넷을 개방하도록 해야 될 텐데요. 이들이 인터넷을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에는 과연 무엇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 국가들에서 검열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검열 대상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별로 검열 기준이 다르고 주권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행위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 집권적인 인터넷 보급과 중국식 인터넷 검열이 등장하면서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의 국민들과 자유를 누리는 국민들이 함께 권위주의 국가의 인터넷 검열에 맞서야 합니다. 더불어 중국식 인터넷 검열의 확산을 막고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연례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프라이빗 섹터니까 민간 부문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또 자유를 촉구하는 기구들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규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독단적인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를 개인적인 부분에서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미셸 안티라는 전문가는 테드 강연에서 중국의 사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모든 정보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어서 인터넷이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큰 불편함이 없다 보니 중국 시민들은 인터넷 검열에 익숙해지고 따라서 검열에 대한 그런 개선될 여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터넷 검열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알려지고 동시에 이런 국가들의 인터넷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식 인터넷 검열의 확산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검열한 국가들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중국식 인터넷 검열 방식의 증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시민들은 이에 익숙해져가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배후에는 서방 국가들의 기술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광대역 솔루션 업체인 샌드바이는 이집트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을 도왔다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터넷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의 인권 탄압 실태에 대한 더 많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사용에 대한 연례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또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인터넷 검열 국가에 대해 인터넷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는 국가 분석 보고서 및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국식 인터넷에 대한 기술 지원을 줄임으로써 그 확산을 막아야 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적으로도 이들을 인권 유린으로 비판하고 제지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범위가 빈곤 국가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터넷을 개방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였다면 또 한편으론 정치적 선전수단으로서 인터넷이 악용되는 사례들도 분명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에서는 극우 불교 세력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가짜 뉴스들이 로힝야족의 학살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터넷의 정치적 악용의 가장 큰 원인은 인터넷 보급 기관의 한정성과 중앙 집권적인 관리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발표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우선 무료 인터넷이라는 이유로 한 국가에서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기관이 인터넷 보급을 독점하는 상황부터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얀마에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던 이유 또한 저렴한 가격에 보급된 페이스북이 웹 브라우저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아직 온라인 신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과 없이 이루어진 정보의 수용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더불어 다양한 매체로부터의 정보 습득과 그리고 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이카에서는 인터넷 보급에 대한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터넷 빈곤 국가들의 정보 활용 교육에 대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개발협력 또한 정보를 활용하고 또 좋은 정보를 추리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을 통해서도 중앙 집권적인 인터넷 보급 체제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블록체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서버가 전 세계에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전혀 검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이라는 컴퓨터 플랫폼은 어떠한 기업도 사이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산된 인터넷을 목표로 합니다. 이 또한 기술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침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말씀이 나와 드린 질문입니다. 현재 인터넷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인터넷으로 얻은 개인정보가 개인에 대한 평가와 차등 대우에 사용되기도 하고 아직은 부실한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며 개인의 인터넷상 활동 흔적으로 심지어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인터넷 보급이 시작되기 시작한 탄자니아에서는 사이버 공격이 표적이 되어 사이버 위협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빈곤 국가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정선은 어떻게 정해져야 할까요? ITU의 글로벌 사이버 보안 지수에 따르면 이제 인터넷이 막 자리 잡기 시작한 국가들의 개인정보 보호 지수는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이는 아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제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젊은 대학 졸업생들조차 보안 인증의 이해가 낮고 관련된 보안 인증을 받기 위한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기준의 확립보다도 현재는 우선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 장치를 구성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올바른 소셜 미디어를 선택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여러 가지 대안 소셜 미디어들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사용자 기록을 저장하지 않고 광고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는 Verocity 및 Ello와 같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페이스북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더 안전하고 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논할 때 가짜뉴스를 빼놓고서는 논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아프리카의 가짜뉴스 문제 또한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에서의 가짜뉴스가 팽배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이런 가짜뉴스들의 책임이 있다면 누구에게 물어야 하며 누가 이들을 막아야 하는 걸까요?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언론사들 중에서도 앱은커녕 웹사이트 또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종종 페이스북이나 왓츠앱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들이 거의 뉴스의 동의어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은 지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쉽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 전파 속도를 높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짜뉴스 배포에 누가 책임이 있는가 또는 누가 이들을 막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를 악용하는 아프리카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이지리아, 케냐, 이집트 등에서는 미디어 민주화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초래했다는 논리를 펼치며 정부 비판적인 글을 올리는 경우에도 가짜뉴스라고 단속하곤 합니다. 이는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방안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입맛에 맞춰 상황을 해결하는 데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주제에서도 계속 언급되다시피 정보 활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이제는 허위성 확인, 팩트 체킹을 넘어서서 자극적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가짜 뉴스를 판별하기 위한 장치들도 구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떠한 종류의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현재 페이크 뉴스를 탐지하는 방법은 크게 기술적인 방법과 비기술적인 방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지금은 비기술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에는 기술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기반 탐지, 시멘틱 기반 탐지, 이상 확산 패턴 감지 기법이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이와 같은 장치들이 적절하게 활용이 되어 더 이상 가짜뉴스가 성행하지 않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김태은 부연구위원의 의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인터넷이라는 거의 성격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인데 이제 여기는 사실 뭐 빈곤 국가랑 많은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만 권위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 이런 국가들이 인터넷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뭐 검열이라든가 이런 차단이라는, 그러니까 정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일단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중에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북한이나 에리트리아처럼 국제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인트라넷만 쓰고 있는 그런 식의 완전 차단이 있을 거고, 이런 자기가 원하는 식의 기준을 가지고 검열, 그러니까 아예 뭐 중국처럼 선별적으로 어느 게 못 들어가게 하는 부분들, 검열을 통해서 막는 부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여기에선 대부분 이제 그 국제기구에서는 주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이런 사우디나 이런 신정일치국, 이란 같은 나라들은 자기네 고유적인 문화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어떨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비난받는 것 자체 용납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식의 부분이 이제 뒤에 어떻게 그런 개방을 유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인터넷 발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또 다른 맥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새롭게 인터넷이 발전하고 생태계가 되면서 그거의 개방과 혁신에 따른 이익이라는 것들은 이 나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 부분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뭐 알리바바나 이런 식의 인터넷 발전 막 하는 부분은 하고 자기네가 막을 건 막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자 하는 게 아마 아까 중국식 검열이 그런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내재적으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개방으로 나아가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라인은 분명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들이고요. 조작이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건강하지 못한 사이버 스페이스의 가장 문제인데, 이게 페이크 뉴스라든가 그 페이크 뉴스를 방관하는 정부 체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파리콜 이번에도 그렇고 전에 논의도 보면 민주주의랑 관련된 건데 선거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표명을 해요. 아까 콩고도 반대적인 얘기로 뭐 토론을 못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이런 게 됨으로 해가지고 정치에 직접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개입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제적인 동의, 뭐 법률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걸 통해서 막고자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꼭 정부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민간인도 있을 수 있고 영화에 나오듯이 그런 민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반대 적대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희 나라도 뭐 유출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유럽 쪽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어떤 제도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뭐 개인정보를 가지고 뭐 사업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계속 뭐 해킹을 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도 자체가 완비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건 사고인 것 같고, 제도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체제 거버넌스가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들고요. 제가 아프리카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아직 아프리카의 권위적인 정부들은 그러니까 인터넷을 조작하거나 또는 인터넷을 막거나 하는 부분에서 별로 꺼리낌이 없다라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외부의 펀딩을 받아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주는 쪽도 기준이 있거든요. 너희가 이런 시스템이 완비가 되지 않으면 안 준다, 투명성이 완비가 되지 않으면 안 준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외부적 압력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조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의 노력, 그리고 거버넌스의 앞으로 더 역할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눠볼 이야기는 인터넷 보급과 아동 교육, 여성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터넷은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고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빈곤 지역의 교육 ODA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서 최근 전반적인 교육 ODA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4번 교육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ODA는 전 세계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득 국가들의 자체적인 지출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4번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비용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현재보다 6배 이상이나 증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요?
전 세계 상황도 심각한데 우리나라 교육 ODA도 그 비중이 더욱 적습니다. DAC 회원국들이 가버넌스나 사회섹터 평화 구축 문제에 집중하면서 다부분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경제와 생산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초 분야 ODA는 다크 평가 평균의 6%에 불과합니다. 한국 정부가 교육 분야의 ODA에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타 공여국 평균보다 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 정보화를 목표로 삼고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이카에서도 다양한 ICT 관련 교육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에게 첨단 ICT를 활용한 시범교실을 구축을 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안내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코이카의 CTS 프로그램인데요. CTS는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솔루션으로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CTS를 통해 총 56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였는데요. 공중보건, 교육, 물, 에너지, 신생 이슈 등 이와 같은 5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 정부의 교육 ODA 역시 절대적인 양이나 비중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교육 ODA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CTS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사업 중 하나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속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에누마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개도구 환경에 최적화된 아동 교육 앱인 키캣학교라는 앱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이 앱을 통해 학교와 교사가 없는 곳에서도 인터넷의 지원 없이 초절전형 태블릿만으로도 기초 문해 및 수리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별 기초 실력 및 학습 능력의 차이를 감안해 설계되었고 재미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빈곤 아동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요. 탄자니아 시골 마을의 200명의 학생들을 위한 교실을 조성하려면 약 30만 달러 정도가 필요하지만 키캣 학교가 탑재된 태블릿과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는 10분의 1 이하의 비용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인터넷 기술을 통해 빈공국 아동들의 특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발전이 더 기대되는 혁신적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계의 고장이나 꾸준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등에 관한 한계점들은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혹시 키키타큐처럼 교육 목적으로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도 교육용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곤층 아동들에게 특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지 못한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OLPC인데요. 매사추세츠 연구소의 교수진이 세운 비영리 단체이자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려는 프로젝트로 $100짜리 노트북 컴퓨터를 개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첫 제품을 생산하여 40개국 어린이에게 21개 언어로 총 200만 대 이상을 전달하였지만 교육적 효과는 실제적으로 미미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장치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문제 때문입니다. 전원 공급 장치나 기계 본체가 모두 고장이 심하게 났고 두 번째로는 $100 가격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제조업체가 $180로 가격을 절감했지만 그럼에도 타 컴퓨터와 호환이 되지 않는 싼 부품으로 겨우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교육 콘텐츠가 없이 노트북만 보급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서 인터넷 서핑이나 게임 등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결국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네, 혁신적인 아이디어인 것처럼 보였지만 제대로 된 교육 콘텐츠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 교육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패한 사례였습니다. 빈곤 지역의 교육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OLPC처럼 기계만 공급한 대안은 아니지만 하드웨어에 치중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모비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모비스테이션은 디지털 스크리너 박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캐리어 모양의 안에 노트북, 빔 프로젝터,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USB, 배터리 등 다양한 구성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 캐리어처럼 생긴 모비스테이션은 을 끌고 가서 적합한 교실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전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바로 태양 에너지 패널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입니다. 모비스테이션 작동법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담당자가 해당 지역에 가서 설치 후 사전에 업로드된 영상을 재생을 시키기만 한다면 바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질병 및 보건 전문가가 없이도 에이즈에 관한 교육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네, OLPC와 모비스테이션을 통해 인터넷 기술과 교육이 결합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 기술 개발과 함께 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무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크는 대규모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공개 수업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학 수업을 온라인으로 접속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무크라고 표현합니다. 즉 아직까지는 선진국의 대학 강의만을 주로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1세대 무크가 성공하자 무크가 미래 대학 교육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크가 현장 교육이 어려운 빈곤 지역의 교육을 대체할 수 있진 않을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네, 무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임에는 분명했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무크의 한계점을 이야기하면서 빈곤 국가에게 확대할 수 있는지 또 인터넷 교육이 현장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낮은 수료율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강제성이 없고 교수와 학생 혹은 학생들 간의 교류가 없어서 중도 포기자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낮은 수료율로 인해서 무크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료율은 전통적인 학교에서나 의미가 있다며 무크 효과는 다른 시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무크 수강생 중에 79%는 이미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소지자였고 50%는 정규직 직장인 그리고 학생은 단지 17%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지적인 호기심과 현재 직무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 무크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빈곤층 아동이 받는 기초교육과 선진국 청년들이 받는 대학 교육의 차이점은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의 한계점을 짚어볼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양질의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무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기초교육을 받기 위해 온라인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빈곤층 아동들에게 제공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일방적이고 수동적일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무크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 채팅을 지원하는 수업도 늘어나고 있고 진짜 대학 강의를 수강하듯 숙제를 제출하고 조교와 화상 상담도 받고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토론하며 교류하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성공 사례까지 나왔는데요. 몽골의 한 고등학생이 MIT 무크에서 받은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MIT에 합격한 사례입니다. 인터넷 기술을 통해 빈곤국 아동들의 특화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빈곤 국가의 무크 등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무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보급과 여성 역량 강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넷 보급은 빈곤국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20세기 후반 여성의 지위는 느리지만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 분야의 급증으로 인해서 여성의 힘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성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사실 과거에는 모든 정보가 도서관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몇 시간 동안 책을 읽고 검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아니면 트위터 등을 통해서 여성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인터넷이 가진 중요한 그런 장점이자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여성과 인터넷을 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네팔에서 실시된 아마코마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팔 시골 여성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임산부 교육 자료를 제공한 것인데요. 그 해당 시골 지역 여성들은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산모 사망률이나 아니면 신생아 사망률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모바일 핸드폰 보급률이 높아서 이를 활용해서 모바일 플랫폼으로 프로그램이 확장되었고, 그리고 보건 관계자나 도시 병원 의사들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에서는 ICT 기술을 통해 여성의 인권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은 아직 한 건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기술이 발전하고 또 여성의 인권 제고 필요성이 커져가지만 이를 여성교육 ODA에 활용하는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빈곤국의 여성은 다각적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마무리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 OD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ICT 기술을 이용해 ODA를 사용하는 비율이 꽤나 높습니다. 다만 현재는 학교나 센터 건립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입니다. 대상자들도 직업훈련이나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인터넷과 교육 ODA를 접목시킨 사업의 범위가 넓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더욱 효율적인 교육 ODA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교육 파트에서 계속해서 반복한 것은 바로 교육 콘텐츠의 개발입니다. 우리 정부는 교육 분야의 ODA 원조에서 빈곤국 아동에게 특화된 교육 콘텐츠 개발에 조금 더 힘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터넷과 교육에 관해 얘기를 나눠봤고요. 시간이 조금 초과되긴 했지만 간단하게 김태현 의원님의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SDG 이전에 MDG에서 초등교육 관련해서 목표가 달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연구자에 따르면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문제, 그 내용적인 부실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이런 ICT를 활용한 교육이 아닐까 싶고, 그런 초등교육 다음에 세컨더리나 아니면 직무교육 같은 부분에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는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빈곤국의 여성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일단은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줄 것도 분명하고, 그런데 물론 2014년 이후로 젠더 이슈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여성들은 물 길어오는 걸 포함한 가사 노동이라든가 육아, 농사 짓는 생산 노동까지 하느라고 이 소위 인터넷에 접속할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단 다 해결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는 여자들은 남편의 허락이 없으면 전화를 소유하거나 전화를 이용하거나 핸드폰을 인터넷은 당연하고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 그 현실 세계와 똑같은 어떤 위험과 그런 위협을 또 사이버 공간에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게 또 그런 나라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게 한 축에 있고요. 근데 실제로 많은 ICT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한 2014년부터 지금 한 4, 5년간에 숫자적으로는 지금 많이 개선된 게 나옵니다. 물론 젠더별로 봤을 때 남자에 비해서는 수적으로 낮고 특히 인터넷 활용에서 낮긴 하지만 많이 개선은 돼가고 있습니다. 뭐 전화라는 게 너무 이제 당연한 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을 많이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선은 돼가고 있고,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국제기구의 이니셔티브부터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거라고는 하지만 특히 빈곤국의 여성들이 이런 부분,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도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진짜로 이 사람들이 액티브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ICT를 활용해서 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공급자가 될 수 있고 뭘 할 수가 있느냐 부분 또 다른 문제고요. 또 ICT 산업에서 맨 처음에 ICT에서 젠더 얘기를 했었던 게 포스터에 보면 여자는 이 마이크 끼고 교환수로 나오고 남자들은 CEO 모습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거 차별이다라는 얘기를 한 게 한 20년 전쯤 얘기가 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ICT 산업에서 여자 모습은 별로 달라지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의 편견도 존재하고 또 여자들은 수학이 안 맞아라는 식으로 뭐 얘기를 해서 여자들의 스템 교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과 진학 저희 나라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학구열도 높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ICT 기업이나 기구에서의 고위급의 여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도 아직 멀었구나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개선할 여지가 있고 하지만 그걸 위한 많은 노력들이 되고 있고 그게 개인 차원에서든 기구 차원에서든 국가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 빈곤한 여성들의 지위가 좀 더 상승이 되어야지 콘텐츠 개발의 영향력도 높아질 것이고 또한 ICT 기업 환경 또한 개선이 되어야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더 자유롭게 더 많이 확산될 수 있을 거라는 의견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빈곤 국가의 SDG, 그러니까 빈곤 국가의 인터넷 보급과 SDG라는 주제로 발표와 패널 토의에 마쳤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오늘은 제너럴한 내용만 나눠보았지만 저희의 세션에서 등장한 내용 이외에도 더 많은 논의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빈곤 국가의 인터넷 보급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시간 관계상 한두 분 정도의 질문만 받고 저희의 모든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4학년에 재학 중인 전은실이라고 합니다. 우선 SDG의 여러 부문과 관련해서 인터넷 보급, 인터넷 없이 살지 못하는 이 글로벌 사회 속에서 인터넷 보급을 위한 SDG와의 어떤 연계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재미있게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해 주실 때 제가 조금 더 듣고 싶었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보급을 위한 어떤 기술적인 논의나 아니면 여러 섹터들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인터넷 보급이 왜 활성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김태은 연구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은 인터넷 보급보다도 사실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저도 그런 맥락에서 드리는데 뭐 인권보다 빵이 곧 인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당장 내일에 먹고 살 문제가 시급한 이제 LDC 그 최빈공급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단순히 가짜뉴스랑 관련된 알 권리나 정보 민주주의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그 근본적인 그런 가치 이외에도 실질적인 어떤 효용을 볼 수 있는 것들 인터넷 보급과 관련해 무엇이 있는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보완이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물론 그 부분도 인정을 하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빈곤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이제 빵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원을 기부해준다든지 이런 방식들은 굉장히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빈곤 국가에서 인터넷 사용이 점점 더 적어지게 되고 여기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오히려 국제사회로의 빈곤 국가들의 진입을 더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저희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빈곤 국가가 언제까지나 빈곤 국가로는 남아 있을 수가 없고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뭐 도움이라든지 보완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대한 이런 개선점들을 개선해 주어야지만 앞으로 빈곤 국가가 이제 빈곤 국가에서 벗어나 다른 국가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국민답게 살기 위해서도 또 더불어서 이제 빈곤 국가가 빈곤 국가로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이제 권위주의 국가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정부 자체가 이제 그 국민들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인터넷의 보급이 이러한 이제 그런 정부의 좀 더 그러니까 건전한 정부의 형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좀 장기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인터넷 보급이 이루어져야지 빈곤 국가도 다 이제 빈곤 국가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 사항은 이제 인터넷을 빈곤 국가에 보급하는 데 있어서 국제 보호 단체나 이런 우리나라 고위가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상당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권위주의 정부가 존재하는 곳에서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덜 가진 상태에서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를 보급하는 데 집중한다면 오히려 해당 국가의 실정을 개선한다기보다는 해당 국가의 가난하고 행복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발표 중간중간에 언급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유명 기업이 인터넷 차단을 도왔다던가 아니면 OLPC라는 그런 모든 아이들에게 노트북을 한 대씩 보급하자라는 사업이 중단된 이유도 처음에는 그런 해외 기업들이 지원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흐지부지 되면서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 해외 기업들이 자금을 빼서 이제 결정적으로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런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 기업에서는 이 빈곤 국가의 문제들을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추가 답변 드리자면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NGO 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어쩌면 시민사회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포럼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공론화되는 것 또한 이러한 이제 기업들의 횡포를 막는데 도움이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세션의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